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진입니다. 대통령도 못 말린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상황정치다.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 아주 좋은 말인데요. 이게 좀 이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이란 말까지 등장했죠. 오죽하면은 대선 출마하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동생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권력이 무서운 이유는요. 네, 우리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만족하는 그러한 수분지족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높을수록 괴로운 겁니다. 높을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먼저 짚겠습니다. 이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안은요, 서재라고 합니다. 서재.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다독 이어서 촌철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는 정치평론가입니다. 무진장 공부합니다. 정치평론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탄자니아 국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겠어요. 뭐 거기가 얼마나 오지면 그 거리가 멀고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탄자니아보다는 남극이나 북극에 보내는 게 남극에 우리 세종 기지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남극에 또 남의 나라 기지 그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좀 화내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 남의 그 나라를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되죠. 네, 최소한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분이 대통령 당선되면 내 동생 탄자니아에 처박아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탄자니아 기분 나쁘죠. 탄자니아 국민 기분 나쁘겠죠. 네, 듣는 탄자니아가 기분 나쁘죠. 예, 화가 나겠죠. 남극엔 아직 나라가 없으니까. 뭐 세종 기지는 사실 우리 영토와 다름없습니다. 예, 남극은 괜찮죠. 괜찮죠. 듣는 또 남극 펭귄들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뭐 보내고 안 보내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 정신들이 박해가 있으면 엉뚱한 일이 생기지는 않죠.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군사정권보다 큰 소리는 못 치게 생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아들을 그랬죠.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다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아니에요? 홍산 트리오라 해서 아들 3명이 다 문제됐죠. 그리고 또 홍삼이 또 기분 나쁘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뭐 아들이 박인차게 가니까 500만 불을 투자 명목으로 줬다. 뭐 과연 투자 명목이겠습니까? 이 수사가 중단돼 버렸으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또 부인이 100만 불을 현금으로 바꿔서 받았죠. 네. 예, 그게 그 태광실입이 3일 동안 돈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뜨뜻한 돈이 아니고 검은 돈이니까 비밀리에 보냈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이야기죠? 예, 비밀리에 돈을 받는다는 이런 문제. 지금 이상득 이혼만 하더라도 자기는 자원 외교만 하고 참 깨끗하다. 이 정권 초기에 2009년이죠. 예, 만사형통 소리가 나오고 아니면 또 대통령 식인도 한 년이니까 내가 대통령 똘만이냐, 내가 이명박이 똘만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 앞에서. 그럴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던 분인데, 본인은 청렴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15시간을 조사받고 언론 보도에 따를 것 같으면 일부 시인을 했다. 그럼 이제 일부 시인한 게 슬슬 드러나죠. 2007년도에 임석이라는 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받았다. 그리고 김창경 미래저축은행에게 또 2억입니까? 뭐 2억 받았다. 그리고 코오롱그룹,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특정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죄가 됩니다. 그리고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돈 받은 것은 이 정치장관법 위반이 될 거고요. 네. 문제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전에 이미 보도됐던 것,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입니다. 이 수사하려 해도 단서가 없으니까 예비세계 7억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장에. 그 돈이 그 돈입니까? 아니죠. 그 돈은 다른 돈이죠. 그 돈은 또 다른 돈입니까? 그 돈은 관원 상제 때 들어온 돈을 장롱 속에 보관을 하다가 예비세계 맡겼다는 거예요. 왜 하필 예비세계만 맡깁니까?
나는 그 7억 원이나 되는 돈을 뭐 그들이 무거워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는데 통장에 적어놓으면 한 줄이면 되는 겁니다. 여비서를 아주 네. 믿었겠죠, 뭐. 그런 변명을 하실 정도로 네. 그 여유가 있었던 분인데 이 검찰이 수사를 뭐 제대로 못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동안에 그 소문만 흘러나왔던 한국 뭐 예술진흥공단입니까? 아, 예술진흥원이죠. 방송예술진흥원. 그 이사장이었던 김학인 씨에게 공천 헌금 2억 원 받았다는 것. 아, 예, 그것까지도 이번에 조사가 됐는데 일부 시인을 한 모양이에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또 정두원 의원이 또 오늘 들어가면서 충분히 해명하겠다. 어제 그저께죠. 이상덕 의원은 들어가면서 가슴이 아프다 이랬는데 이런 그 이상덕 의원, 정두원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 본인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저로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이 사람들하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과관계를 내가 적어서 한번 외워보려고 하니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결국은 이제 패거리 정치인데, 뭐 당장 다음에 문제되고 있는 그 박지원 씨, 네. 박지원 원내대표, 이분 또 결국은 임석하고 어떤 관계냐, 이 같은 호남이고 임석이가 이 전라도 무안 출신인데, DJ 네. 정부 때 연청회 그 회장, 연청회 뭐 그 기획부장인가를 했다는 사람 네.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마 뭐 인연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문태중고 선후배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선후배 시간이고 또 임석하고 정두원 의원은 같은 그 동양으로서 그 이상덕 의원에게 소개를 시켰고 또 김창경 씨는 저는 그냥 그 소망교회의 그 모임에서 만난 걸로 알았더니만 또 그건 김등용 씨가 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같은 호남 사람인.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정치가 지연, 힐련, 학연으로 패거리 정치를 묶이고 거기에서 뭔가 그런 인연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이익을 얻어내고 하는 이런 구조. 이제 이게 부패 구조죠. 박지원 원내대표나 정두원 의원이나 지금 난 절대 돈 받지 않았고 다 돌려줬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이 정두원, 회복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두원 의원은 그 보고 배달 사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 배달 사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또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이상덕 의원에게 돈이 3억 원이 전달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고 이제 돼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공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조범이거나 또 알선에 알선. 그리고 이상덕 의원에게 주면서 정두원 의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돈을 안 좋아하는, 특별히 안 좋아하는 그 성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분 그 부인이 화랑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화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 좋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정치인들 사모님들이 화랑을 하시는 분, 인테리어 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참 유독 많아요. 예, 거기에 화랑과 인테리어가 한때 그 언론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받았죠. 실제 그런 역할을 한 화랑이나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고요. 네. 혹시 밤에 이렇게 혼자 운전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신호 위반 좀 하십니까? 저 말입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안 합니다. 요새요? 요사이는 아무도 없는데? 예, 아무도 없어도 요사이는 이제 신호를 지키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예. 하셨죠. 뭐 급한데 네. 특히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네. 그 낮에도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비리는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한테 신호 위반에 뭐 비유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들키면은 벌금을 내지만 신호 위반이 그게 신호 위반. 들키지 않으면은 다 신호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호 위반 정도로 비유를 합니까? 뭐 신호 위반도 큰 범죄일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약속해 놓은 어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법이죠. 예, 법 규정이죠. 엄청난 그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다행히 사고가 안 생겼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신호 위반을 만약에 우리가 용인을 해주고 눈 감아준다면 엄청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범죄의 단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자금 문제에 우리가 너무 그 관용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그 정치 자금으로 늘 문제가 되느냐? 바로 패거리 정치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자기 조직을 관리하고 자기가 사람을 관리하고 하려면 우리가 흔히 뭐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러지 않습니까? 선거판이 벌어지면 조직도 돈이고 바람도 돈입니다. 바람은 막 인기가 있어갖고 저절로 사람들 막 모여들 줄 아는데 그것도 역시 조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선거도 돈입니다. 다 돈이죠. 네. 그 우리 정치판에 유독 이 돈에 약한 것이 고비용 정치 구조가 또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패거리 정치 때문이에요. 네. 우리 정치판이 그래서 마피아 정치판과 너무 흡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도 돈 내고 나오잖아요. 그 선거 때는. 그렇습니까? 아, 예. 아, 선거 때요? 예, 선거 홍보 네, 방송. 선거 홍보 방송 되게 내고 비싸죠. 하죠. 비싸게 예, 줘. 엄청 비싸죠. 예. 이 KBS 같은데 아마 10분 하면 20억인가 줘야 될 겁니다. 20억이요? 예, 제가 알기로 그건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확실히 어느 알고 캠프에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아, 알고 해보셨습니까? 있는데 그래서 아니죠. 돈이 없는 후보들은 못하죠. 네. 예, 애초에 홍보 방송을 못합니다. 아, 20억이. 예, 그래서 그런 고비용 우리가 공영 그 선거 제도를 가지면서 그런 고비용이 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들키고 안 들키고의 차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비리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죠. 맞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뭐 저녁 때 그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때문에 만나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표 관리하는 거고 정치 자금 관리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 부패 구조를 끊으려면 정말 이 앞으로 엄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그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서 만기 출소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면 복권이 되어버립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사면권을 행사를 해왔거든요. 이 사면권이 난용이죠. 이러니까 제가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건평 씨 같은 경우도 그 이 정부 들어서 사면 복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칼럼을 쓰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노건평 씨만 사면을 하지 말고 똑같이 그 나쁜 돈을 먹은 사람들, 뭐 사기꾼들 다 일제히 다 사면해라. 국회에서 일반 사면을 해서 노건평 씨만 유달리 반성했을 일 마무하지 않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형이기 때문에 사면하지 않을 어떤 특단의 이유가 있는 것이냐. 사실 고위직에 있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컨대 사법당국에서 그 종사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저는 일반인보다는 한 2배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법당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죠. 한편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요.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치인 한 명은 정말 마음 먹고 어떻게 조사하면은 이번에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시 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선상에 이제 올랐다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당장 이제 반발하는 것이 지난번에 그 이 검찰총장 네. 그 청문회 때 네. 그 박지원 뭐 또 박영선 이 두 분이 맹활약을 해서 그 한 분을 낭만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뭐 한번 걸리기만 걸리면 제대로 손봐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루머조차도 그 우리 정치판에 우스갯소리로 좀 떠돕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 검찰이 그동안에 이 뭐 검찰뿐 아니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언론이나 정치판에서 귀 패면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사실 약한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칼자루를 한번 잡았을 때는 그 조금 눈빛을 빛내게 되겠죠. 네. 뭐 사람이라면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예. 오늘 뭔가 좀 우리가 정치인의 그 치부를 많이 건드린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원래 정치인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모든 직역 중에서 가장 치부가 많은 곳입니다. 네. 이 돈이 쓰이고 돈이 흔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정치인들처럼 나는 그렇게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직업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 변호사님도 식사는 좋은 데서 저는 한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저도 짜장면 아닙니다만. 정말 좋아하는데. 짜장면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를 듣고 제 같은 아니, 경우는 몸에 좋습니다. 그 뭐 안 좋은 기름이 저 같은 경우는 좀 해롭다 이래서 잘 먹지 않습니다. 아. 이게 중국집 주인들들은 화내겠는데요. 짜장면 좋습니다. 예. 술에 확 깹니다. 새누리당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벌써 친박계 내에서 경선 캠프에서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 이한구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전
수석이죠. 아니, 김종인 전 수석이죠. 뭐 전 수석, 전 비대위원, 네, 전 의원, 비대위원, 전 뭐 의원 많죠. 딱이죠. 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 전 교수도 있고요. 전 교수도 예. 있고. 두 분이서 지금 뭐 경제 민주화 가지고 붙고 이한구 원내대표 경제 민주화가 뭐냐?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는 뭐냐? 자, 경제 민주화가 뭡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얘기부터 해주세요. 그 용어가 참 포퓰리즘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법률을 만들거나 헌법을 만들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용어는 가급적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 해석이 정확하죠. 해석이 정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민주화라는 용어는 사실은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 해석이 명료한 어떤 언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언어로서 복합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민주화 이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통제로부터의 어떤 자유 아닙니까? 예, 자유를 찾는, 자유를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을 민주화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 시장 자유로 생기는 불평등, 빈부격차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걸 그냥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꼭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이상한 말을 이 87년도 헌법 개정할 때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 장본인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에요. 그 그런데 헌법에 그 말을 집어넣으신 분이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군사 정권이 주도를 해서 이 헌법을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나중에 노트북 정부에서 경제수석까지 지내신 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 그 경제민주화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봤습니다. 네. 이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와요. 네. 이 뭐 이코노믹 데모크라시 이래서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막상 경제민주화란 말은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 독일 그 사회주의 노동당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네. 거기서 베벨이라는 분이 만든 강령 속에 그게 등장을 합니다. 경제민주화. 예, 경제민주화. 이 민주화의 과정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정치민주화, 두 번째가 경제민주화, 세 번째가 사회민주화. 네. 그래서 사회주의로 최종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용어를 왜 여기 물론 뭐 김종인 선생이 비스마르크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굳이 그런 용어를 왜 우리 헌법 속에 집어넣어서 이런 혼란을 주느냐. 이러니까 이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사실은 다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확 잡혀야 되니까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아니, 지금 우리 김종인 의원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새누리 그 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이랬거든요. 국회의원조차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말을 그런 서툰 국어를 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헌법에다가. 경제 전문가인 이한구 원내대표도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사실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37조 2항에 보면요. 이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요. 또 하나가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불평등이라든가 사회 어두운 구석을 위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국가는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와 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크게 하자는 것이 진보 쪽이고 적게 하자는 것이 보수 쪽이에요. 우파입니다. 네, 자유를 최대한 시장 경제의 시장에 최대한 자유를 주자는 게 보수죠. 뭐 최대한 주자는 것은 시장 자유주의가 또 있죠. 뭐 최대한 주자는 게 보수도 여러 종류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자꾸 간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좌파 이론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이러거든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부분을 아주 많이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도 여러 층이 있고 또 진보 쪽도 좌파도 여러 층이 있죠. 예, 그런데 왜 굳이 아주 급진 좌파가 서는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넣느냐. 이러니까 우리 정치판,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뭐, 김종인 비대위원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재벌이 부가 독점이 되니까, 부가 편중이 되니까, 이 재벌 좀 손 좀 봐야 된다. 재벌의 개혁을 주장하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러 말을 많이 하죠. 뭐, 비정규직, 줄이겠다. 그리고 출총제 문제, 또, 순환 출자, 그걸 막겠다.
이 보면 그 주장하는 대로 서로 상반된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면서 또 한편 그 해고하는 것을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노동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노조가 노동유연성, 해고를 자유스럽게 하는 노동유연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노조가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게끔 하려면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그럼 그건 역시 복지가 확대돼야 되고 재정이 확충이 돼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어렵네요. 예, 네. 그런 문제와 반대되는 또 똑같은 조항이 이게 경제민주화 이 정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민주당이에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네. 급진 좌파가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노동자 대표가 회사의 그 임원 선임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뭐냐? 우리 민주주의 하면 1인 한 표 아닙니까? 이 경제민주화는 이제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은 주식 수가 표수예요, 그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마 이분들은 각 주주 뭐 사람 표를 숫자. 100만 표를 갖고 있거나 한 표를 갖고 있거나 똑같이 예, 1인 똑같이 1표제. 1인 1표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문자 그대로 사회주의도 넘어선 어떤 생각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의 시장 경제, 그 시장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보수 정당의 개념하고 지금 김종인 씨의 경제 민주화가 어떤 급진좌파의 그 이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미 좌클릭을 했고 보편적 복지 다 받아들였죠. 오늘 당장 네네. 문제되는 것이 무상보육을 민주당보다 먼저 주장을 해가지고 네. 0세부터 2세까지 지금 당장 8월부터 중지가 될 판이 됐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네. 이러니까 사실 그건 MB도 큰 소리 못 쳐요. MB가 올 연초에 시정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애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0세부터 애들을 다 키워주겠다. 그걸 이제 새누리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선수를 뺏긴 거죠. 뺏기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그런 공약을 냈는지 국정조사하자. 네. 자기들이 원래 무상 네.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를 주장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지금은 그럼 여야가 다 좌파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렇죠. 봐야죠? 정책이 그 일치가 됐고, 네. 그리고 뭐 새누리당이 색깔까지 빨갛게 가버렸기 때문에 네, 진보라고 거의 주장하시는 노란 거죠. 것보다 더 빨간 이거는 이제 색깔이 네, 더 전원책 좌파죠. 변호사님만 주장하는 거죠. 아니죠. 아, 정책을 갖고 분석을 해보십시오.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책적인 차이가 없어요. 네. 새누리하고 그러면 민주당과 대북 정책이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의 박근혜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연한 대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의 정강 정책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열린 우리당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균형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균형 외교, 균형자 역할. 우리가 예컨대 이 균형자 역할이 뭔가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난센스 같은 얘기입니까? 새누리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 70% 이상이 경제 민주화에 찬성한다. 근데 새누리당 의원 중에 경제 민주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국민들은 많이 아는 것 이게 같습니다. 70%가 찬성한다는 것도 웃기는 게요. 아마 99%가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뭔가 하면 이 여론조사 내 표를 봤어요. 네. 내가 하도 궁금해갖고 네. 야, 내가 좀 보자 이래서 내가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통해서 극비리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119조 2항 그 문장을 가지고 자 이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겁니다. 예컨대 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그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네. 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는데 그 반대하는 찬성이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반대하는 20%가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70몇 프로가 나온 건데 그걸 들고 야 우리 경제민주화를 온 국민이 다 찬성을 한다. 네. 이런 난센스 같은 그런 웃기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이런 경우에는 호구로 아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난센스 얘기 또 할까요? 예,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 한일 정보 보호 밀실 뭐 협약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정보를 교류를 하는 것을 협약을 한 게 아니고 교류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협약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정보 예. 도루를 협약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교류한 예. 정보를 보호하는 거. 사실 네, 이게 어렵네요. 우리가 보면 북한 체제가 군비를 확충해 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핵을 개발했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HEU탄 그러니까 그 우라늄 탄인데 소용할 수 있는 탄요. 이것도 뭐 몇 개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중국이 지금 북한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 지원하고 보이게 지원하고 요번에 ICBM 그 실은 큰 긴 차 있잖아요. 밖에 16개 달려가는 차. 그건 미국이 당장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차가 북한이 만들 재주가 없는데 그 중국 당신이 준 거 아니냐. 그 이동수단이거든요. ICBM은 이동수단이란 말이에요. 준 거는 예? 보이던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과 북한이 똘똘 뭉치가 있는데 이쪽의 방어 체제는 이 사실은 많이 흩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합동훈련을 몇 차례 해왔죠. 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도 한일협동, 그 한일 군사 훈련을 해왔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뭐 림팩 훈련이라고 해서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보호협정이든지 다음에 또 하고 싶어하는 군수지원협정 같은 걸 왜 정부가 국민에게 속이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 김대중 정권 때 어업협정을 했거든요. 그때 제대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않고 독도를 공해상의 암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나는 김대중 정부의 제일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독도 문제가 왜 아직도 이 골머리를 쓰게 되냐. 암초로만. 독도를 우리 영예로 삼고 우리 영토로 삼고 독도 앞바다를 우리 영예로 삼아야만 될 문제인데 그걸 공해상의 하나의 암초로 만든 게 바로 한일어업협정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또 독도 문제로 늘 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동해가 일본을 해라는 예, 이 문제까지도 그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거든요. 한일 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예.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못 읽어봐서 필요하다 안 하다 모르겠는데 다국 간에 이 공동 방위 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동 방위 체제를 그 위해서 만약 이런 협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근데 이게 24개국하고 했거든요. 네. 심지어 베트남, 러시아하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 협정은 좀 미묘한 그런 문제가 미묘하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이번에 국민한테 오픈했어야죠. 예,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걸 적석상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혼내주라 이래가지고 대변인만 목 잘리고 네. 또 오늘 기획관이 청와대 기획관이 한 명이 목이 잘렸는데 네, 사표 냈죠.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적석상정을 왜 했느냐? 나는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중국의 반발을 겁을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사중 공론에 붙이면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네. 한미일이 그 공동 방위 체제가 생기면 중국이 가장 타격을 입으니까 중국이 이 문제를 아마 계속 그 문제 삼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극비 적석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기부로 사인을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시비가 붙으면 대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세우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어느 장관이 대통령의 제가 없이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브리핑되지 않은 사항을 적석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문제는요. 이걸 대변인 한 명의 외교부 대변인 한 명의 목을 잘라서 해결하겠다. 이 사고방식이나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목을 자른 건 아니에요. 진솔. 대변인직만 그만뒀죠. 그게 목 자르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진솔하게 대통령이든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기자실에 직접 브리핑을 해야죠. 네. 그것이 옳은 태도고 정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늘 더 얘기를 그만해야 됩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무서운 분이 예. 나오시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저도 긴장하고 더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아, 예. 오늘 시간 엄청 많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먹으로 흉한 자,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성공한 사람, 주먹으로 망한다. 이게 뭐 시대를 풍미했던 협객이죠. 시라소니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이 오늘은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주먹의 대부 김두한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87년도에 쇠파이프, 강목 등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했던 용팔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용팔입니다. 네. 본명은 김용남 씨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겠습니다. 59초 후에 뵙겠습니다.